이번 비디오에서는 썸네일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2차전지 투자에 있어 체크해야 할 중요 리스크 요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전달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예상보다 길어지는 투자 기간과 비정상적인 낙폭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대처법 또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요약합니다. 덧붙여 많은 분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언론사에서는 절대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특히 장기투자 관점에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 상대적으로 약한 리스크 요인부터 순차적으로 장기투자 관점의 리스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투자금이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중단기 관점에서 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일부 종목들은 시장 지수 상승과 함께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박스권 탈출은 개인들의 본전 회수 매물대를 털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심약한 매수자들이 현재 정말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고 만약 다시 반등을 시도한다면 이는 2023년도와 같은 신고가 돌파 영역이 아니고 전고점 재시도입니다. 2차전지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도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는 본전 회수 매물대는 계속 단기 반전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매물대의 저항이 있다고 모든 종목이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파를 하려면 기업들이 실적으로 증명하는 등의 그만큼 강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이유 등으로 섹터 내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2차전지 섹터는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 좀 상승한다고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스크는 2차전지는 기관 투자들을 비롯한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전수를 써가며 찍어 누르려는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스몰캡 시장인 한국 증시에서는 기관들이 미는 종목이 보통은 주도 섹터 자리를 차지합니다. 2차전지 섹터는 밀기는커녕 역방향으로 공매도를 치는 섹터이며 이것이 비정상적인 낙폭을 키운 원인이고 뿌리까지 썩은 여의도 증권가의 부정부패는 이들의 보복이 두려운 건지 대체로 침묵하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세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강력한 반전 모멘텀이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 섹터를 악의적으로 폄하한다면 실적이 나와도 나오는 대로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여의도 카르텔에게 까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어떻게든 산업의 나쁜 점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본인들이 숏포지션을 잡은 2차전지는 아주 목숨 걸고 찍어 누를 것입니다. 지난번 2023년 쇼스키즈 사태는 이렇게 강력하게 짓누르는 힘을 개인들이 박 작가님을 필두로 뭉쳐서 깨버린 대단히 이례적인 사태였고 여의도 카르텔은 절대 이러한 사태를 두 번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원래는 기관들이 주도 섹터를 정하는데 이때는 감히 개인들이 주도 섹터를 정한 것입니다. 이 당시 공매도를 치다가 잘린 펀드 매니저가 수두룩하다고 하며 아직도 여의도에서는 2차전지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까지 활용해서 특히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우호적인 기사와 뉴스 방송들을 미친듯이 발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큐멘터리까지 만들며 2차전지는 사기이고 한참 멀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으며 K배터리를 계속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희망을 품다가 이성을 잃고 미쳐버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는 가정하에 때로는 약반등으로 희망도 주고 적절하게 밀고 당기면서 수급이 마른 소액 섹터에서 원하는 차트를 만들고 시세를 형성하며 장난질을 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게다가 지금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고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전략들은 이미 모두 노출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을 갖고 노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즉 두 번째 리스크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과 그들과 합심한 언론사들이 펼치는 더러운 꼴을 계속 참으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 기간을 길게 본다면 단순히 여의도에서 2차전지 산업에 적대적이라는 것은 후술할 내용들보다는 확실히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무관심입니다. 지난번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의 주식이 팔려나갔던 사건, 심지어는 최근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주요 사용하는 신한 창구에서 불법 자금의 흐름이 잡힌 초대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15일경 신한투자증권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 이후 이제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부정부패는 너무 당연하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후속 뉴스는 없으며 이럴 때 필요한 금융감독원은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즉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펼쳐지는 노름판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 국가가 산업 전반과 썩은 제도 개선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매도도 막으며 뭔가 하는 신용도 해보고 때로는 보조금도 뿌려주며 한국판 IRA를 하겠다는 말만 무성하지만 실제로 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렇다 할 지원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카르텔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고 2차전지 산업을 방치하다 못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K배터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혁명과 같은 신화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배터리의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 배터리는 15년간 320조 원의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BYD가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심지어 최근 CATL은 홍콩에 상장하며 6조 원 실탄을 장전했고 그 돈으로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 지원은 지난 2월에 나온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34조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판 IRA도 AI를 포함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너무나도 미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심지어 K배터리 기업들의 주 타겟 마켓이 북미와 유럽이라는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국내 생산 위주의 지원책으로 늘 그렇듯 핀트를 아예 잘못 잡은 정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차 현지를 집중 육성해도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번들로 묶어서 하는 둥 마는 둥 지원하고 하겠다는 자금 조달도 다 틀어막으니 이 나라는 이 산업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희망을 걸어볼 만한 한국판 IRA는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AI 산업과 곁다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중국은 배터리 산업을 국책 산업으로까지 지정했고 그렇다 보니 심지어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생산해버려서 밀어내기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그 정도로 엄청난 지원을 퍼부은 것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며 지금까지 자력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온 K배터리는 앞으로도 혼자입니다. 국가 차원의 무관심 혹은 방해를 극복하며 무한한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과 싸우고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것이 세 번째 리스크 요인입니다. 넷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인력, 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2차 현지에 무관심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해당 보도들은 대한민국의 부실한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2021년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DB를 구축하여 관리를 시작한 이후에 오히려 인력 관리 영역 보안 점수가 72.7점에서 2024년 71.6점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떨어졌고 2024년 9월 71.6점이라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불리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다른 영역보다도 유독 인력 관리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관리 점수가 낮아집니다. 윤석천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삼성 SDI 임원이 중국 롱바이테크로 넘어가서 대표를 하고 있으며 롱바이테크는 LMFP 기술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의 롱바이테크는 LG화학과 소송전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롱바이테크는 CATL 양극재 주력 공급사로 한국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중국판 에코프로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롱바이가 CATL에 3만 개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한다면 맥락상 이는 CATL의 칠린에 사용될 것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가 이 정도라는 점에서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간 한국 배터리 인력들이 현재 롱바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에서 받던 임금의 5배를 준다는 제안을 한다면 넘어가지 않는 기술자도 있겠지만 배신하는 사람들도 구한말에 늘 있어왔듯 언제나 인력 유출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인력관리 영역의 보안은 허술하며 특히 이들이 빼가는 기술 유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카피라고 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자체를 대놓고 침해한다면 소송에 이를 수 있겠으나 한국 업체들만 알던 노하우라든지 자잘한 공정에서의 비법 아닌 비법 등은 넘어가도 알 수 없고 중국 배터리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중국에서 구속력이 없으며 외교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 모바일 웨어러블 장비 기술력을 훔쳐서 기술 혁신에 성공했는데 배터리 기술 역시 다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LG엔솔과 체리자동차, 에코프로비엠과 CATL 등 한중 배터리 기업 간의 협업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 협업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경기를 늦출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배터리가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고성능 배터리로 발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리라고 믿지만 핵심 인력이 경쟁 국가인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정말 크나큰 위험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적이 매우 어렵고 추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보도에 부담이 있기 때문인지 최근 언론사들은 모두 후속 보도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인력 유출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원가면에서 앞선 LFP에서 한국은 3원기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는 흐름이었는데 만약 기술을 빼앗긴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 투자 아이디어를 훼손시킬 수도 있을 만큼의 사안으로 아무리 이 나라가 2차전지 산업을 포기했다고 해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리스크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바로 전략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긴 안목에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한다면 요즘처럼 최초 매수가의 반토막 이상 주가가 처박힐 수도 있고 마치 계좌가 소멸한 것처럼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라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더가 보는 상대적으로 짧은 사이클과는 달리 기간을 훨씬 더 길게 봐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기업의 기초가 건전한데도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수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즉 트레이딩 기법을 쓰지 않아 평가 손실이 커졌다고 해도 결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투자의 정석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계좌가 여름철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린 지금 전혀 위안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장기 투자가는 결국 미래에는 단 한 번의 거래로 단기 트레이더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모두가 알게 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의 시가총액까지 나아감에 있어 이러한 차트 형태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이러한 차트를 그리다가 반전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투자에는 당연하게도 팬배가 종목이 되지 못하고 주저앉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다면 아무리 기관 투자자들과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누른다고 해도 절대 이렇게 깊이 처박힌 주가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여러 리스크들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 시련들을 모두 이겨내고 K배터리가 우리의 예상대로 역대 최대 실적치를 달성해 나간다면 분명히 이렇게 극심한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즉 실제 리스크보다 현재 낙폭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배팅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문제점을 환기시키려고 말씀드린 것이며 사실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모두 반영되었을 정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가를 3분의 1 토막을 내버렸던 소위 과장된 트럼프 리스크는 사실상 허상에 가까웠다는 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고, 더욱이 여의도에서 찍어 누르는 이차전지 기업들은 밸류 관점에서 매우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코스모 신소재의 지금 주당 3만원 수준의 주가는 이 회사의 향후 잠재 가치를 고려할 때 굉장히 저렴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서 묻어두면 분명 향후에 만족할 만한 가격대에 팔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잘 풀릴 경우 10배에서 2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각종 모멘텀과 그에 따른 수급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실적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전 과제들을 통과해 나간다면 결코 이 주가 그대로 처박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뿐만이 아닙니다. 대체로 이차전지 기업들은 현재 종목을 불문하고 시장으로부터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의 주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 혹자는 이차전지는 아직도 대단히 비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래 밸류를 계산해 본 적이 없거나 계산하더라도 성장 동력을 잃은 빅테크 수준의 멀티플을 부여한 밸류를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을 과대평가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차전지는 묻어두고 길게 본다고 할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업종이고 지금 주가는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분명히 저렴합니다. 저평가 국면이긴 하지만 핵심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피터 린치는 잃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10만원 하는 주식이 수년 뒤 언젠가 100만원 한다고 가정해보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갈 때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일상 위협받을 정도로 밥 한 숟 드시기도 속이 상할 정도로 근심이 크시다면 어차피 이후에도 끌고 갈 수 없거나 건강이 파괴되기 때문에 과감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증시가 잠깐 반등한다고 절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원칙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어려운 국면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거나 조금 오르면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보거나 혹은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고 말합니다. 장기 투자 계좌만큼은 묵묵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차전지 투자는 반전의 시점을 예측할 수 없고 말씀드린 리스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멘탈을 강하게 단련해서 담력을 더 크게 키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차전지 투자는 기관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까지 나서서 K배터리 산업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외롭고도 힘든 싸움이 예상됩니다. 투자에 있어 운 좋게 매수가에서 떨어지지 않고 곧바로 상승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기왕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최악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며 원칙을 지켰으면 합니다. 1년 전에 다루었지만 저는 항상 이 문구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마크 미너비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통상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너비리는 이 말을 트레이딩 공부를 치열하게 하라는 맥락에서 말했지만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 버텨서 결국 기업이 커지는 순간까지 동업자 정신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매수자의 1%도 되지 않을 것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차전지 섹터는 주가가 심하게 처박혀 있지만 분명 길게 가져간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한 산업군입니다. 일단 시대의 일정 부분을 장기 투자하시기로 결정했다면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기르며 이 힘든 시련의 구간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 양면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